한국 기술자들이 안 오니까 미국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 한 문장이 백악관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인 비자 수수료 폭등 행정명령을 내린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국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단 3주 만에 미국 산업벨트 수천 개의 공장이 멈춰 섰죠. 결국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기술자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움직인 걸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브루스터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산업정책국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20년 가까이 정보정책 수립과 산업 파트너십 업무에 종사해오며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국가의 기둥이란 결국 튼튼한 산업과 안정된 고용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손에 묻은 보고서들이 전부 흙더미처럼 느껴집니다.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던 제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정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갑작스럽게 터졌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아침 9시 백악관에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200% 이상 인상한다. 이건 곧 외국인 기술자들을 미국에서 밀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타깃 중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저는 상무부 건물 4층 제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되는 걸까? 하지만 회의에선 반대 의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밀어붙였고 보좌진들은 다들 침묵했죠. 미국의 일자리는 미국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책상 밑에서 제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누구보다 미국 산업벨트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미시간과 오하이오, 그리고 텍사스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 그곳에서 한국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낸 공급망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연대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은 건 미시간 공장의 노조 대표 마이클 오코너였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에밀리, 한국 기술자들 못 들어온다며? 이게 말이 돼? 우리 라인 이번 주 금요일이면 멈춰. 애초에 한국 기술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공장이야. 당신도 알잖아.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엔 일본이었고 지금은 한국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회복이라는 목표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하죠. 반도체, 배터리, 전장 기술 미국의 핵심 산업에는 어김없이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을 내치는 조치를 우리는 내렸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상무부 내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을 불러 모았고 현실적인 상황 보고를 받았어요. 삼성, LG, 현대 주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 중단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었죠. 한국 본사에선 이미 프로젝트 전면 보류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진짜 위기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강경했어요. 한국도 줄 서야 한다. 특혜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CNN 특집 인터뷰에서 한 한국계 미국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에 투자했고 기술을 공유했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건 문전박대인가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군가의 자존심을 밟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미시간 공장의 위성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불 꺼진 공장 건물 위로 덮여 있던 잿빛 하늘이 마치 미국 제조업의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절대 돌릴 수 없는 그 라인. 그 라인을 살려보겠다고 몇 년 전 한국 기업과 손을 잡았던 건 다름 아닌 우리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지금은 우리 손으로 뿌리치고 있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산업정책국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공식 보고를 지시했죠. 한국 기업의 대응 수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받은 보고서엔 참담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 신규 투자 보류,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배터리 합작 법인 본계약 연기 검토,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생산라인 기술진 파견 전면 중단. 보고서 말미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대부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대응 기조를 유지 중임. 그 말은 곧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침묵이 무서운 이유를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도 없었고 언론 플레이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철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수조 원의 계약과 수천 명의 고용이 걸린 현장에서요. 그날 오후 저는 백악관 경제참모 중 한 명인 존슨 수석과 비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에밀리, 너까지 왜 이러는 거야? 그가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젓다 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미국인들 표 얻는 카드로 보고 있어. 이해 좀 해.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건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대통령이 밀리는 거야.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한국의 기술을, 투자와 신뢰를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미시간에서 정말로 일이 터졌습니다. 현장 라인이 중단됐고 작업자 수백 명이 조기 퇴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현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입국 지연으로 공장 셧다운, 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마비 위기. 며칠 사이 미국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Bring Back Korean Engineers 같은 해시태그가 떠오르고 산업벨트 지역 주지사들이 백악관에 항해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어느 순간 스스로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미국이 원하는 미래인가? 동맹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가? 한편 서울의 대응은 단 한 줄로 정리됐습니다.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말도 감정 섞인 성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호하고 조용한 성숙한 자존심의 언어였죠. 백악관에서의 기류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내부 여론조사 결과 산업벨트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급락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대체 가능하다. 우리는 자립할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단지 기술 제공국이 아닌 동맹의 기준을 보여주는 나라라는 사실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이 침묵 속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조용히 빠져나가는 한국의 발걸음이 우리 미국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잊고 있기 전에요. 며칠 뒤 저는 산업정책국 주간 전략회의에서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외국 기업의 투자 동향이었고 보고서는 제 책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시해서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소리내어 읽으려 하자 목이 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엔 미국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온 기술 동맹국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들이 빼곡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 부국장, 보고서 요약을 부탁합니다. 상무부 장관의 요청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침묵 속 철수, 전략적 파트너십의 균열. 삼성은 텍사스 공장에서 신규 장비 반입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견 기술자 전원 귀국 조치에 착수했고,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 신규 라인 가동 시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회의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공기가 전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먼저 잃은 신뢰의 대가다. 한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적인 항의는 없었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 줄의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했을 땐 직접 찾아왔지만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 말없는 결정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작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한 오래된 지인을 떠올렸습니다. 박서연 차관. 10년 전 제가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 소속으로 일할 때 알게 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그때도 똑똑하고 단단했지만 조용한 미소 속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연, 우리가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것,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어도 될까? 답장은 다음 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동맹은 함께 설계할 때만 유효합니다. 일방적인 구조는 오래가지 않아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말은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동맹이란 말을 쉽게 써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관계 속에서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미시간 공장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공장 내 라인 3개 중 2개가 가동 중단에 들어갔고 일시 해고된 근로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장 노동조합 대표 마이클 오코너는 화상회의에서 소리쳤습니다. 대체 누가 이 상황을 책임질 겁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살고 있어요. 그걸 왜 정치적인 결정 하나로 박살내는 거죠? 그날 회의에 참석한 각 주의 경제 담당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산업 현장에서 한국은 단지 기술 제공자가 아니라 동반자이자 기둥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줄 서야 한다. 미국은 자립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분노보단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라 현실 외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책적 대응을 넘어 이 관계의 실체를 솔직하게 되묻고 바로잡아야 할 때라는 걸요. 이건 그냥 일자리 몇 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이란 단어의 무게, 신뢰란 가치의 진짜 의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조용한 자존심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끝장이에요. 이건 단순한 행정 차원의 실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고 수많은 미국 가정의 식탁을 박살낸 거예요. 그날 미시간주 노동조합 연합회장 마이클 오코너는 한 통의 영상 편지를 전국 방송사에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화면 속 그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무거운 체크 셔츠에 검게 그을린 얼굴. 그 눈동자의 어린 분노와 슬픔은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상무부 브리핑룸에서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미국이 진짜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내 딸이 이번 달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한국 기술자들이 못 왔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의 말이 끝나자 영상은 조용히 공장 정문을 비추며 끝났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 너머에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전국 언론이 그 영상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한국 기술자 사라진 공장,
미국 경제의 경고등이라는 자막을 달았고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조치로 미국의 기술 공급망이 위험해지고 있다. 며칠 새 산업벨트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일리노이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고 그들은 Bring Back Korea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공장 앞 도로를 가득 메운 군중들 사이에서 마이클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이건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줄 공장의 미래,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 말에 군중들이 박수를 쳤고 USA KOREA TOGTHER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새 상황은 한 국가의 자존심이 아닌 두 나라 시민의 생존이자 신뢰에 관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박서연 차관은 전화를 받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는 아직도 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일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협력은 어렵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치적인 멘트로 흘려들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말한 협력이란 단어 안에는 한국이란 나라의 자존심, 기술력, 그리고 국민들이 쌓아온 신뢰가 담겨 있었거든요. 며칠 뒤 유럽과 아시아 언론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미국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의 침묵이 세계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즈음 대한민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우리는 원칙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맹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침묵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움직일 차례라는 걸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짙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안보회에 상무부,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총출동한 자리였죠. 저는 회의실 한쪽 끝, 지정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최신 보고서를 띄우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부재로 인한 제조 라인 중단 미시간 3건, 오하이오 2건, 텍사스 4건. 산업벨트 실업률 전월 대비 2.8% 상승. 주요 부품 납기 지연, 전기차 생산 일정 6주 이상 밀림. 대통령의 안색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 경제수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1분기 전기차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실제 수치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침묵하던 대통령이 저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브루스터 부국장, 솔직하게 말해봐요. 우리가 진짜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공장을 못 돌리는 겁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 인력이 아니라 공정 설계와 운영, 유지 보수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이 빠지면 공정이 무너지고 납기가 늦어집니다. 공장은 멈춥니다. 회의실에는 또 한 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자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면? 그 말이 끝나자 모두가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그 역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비자 조치로 간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물러섰다는 신호 아닙니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이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현실. 결국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 한해 H-1B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하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절차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도록. 그 말은 단지 정책을 뒤집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굴복했다. 정치적 계산 앞에서 기술과 현실이 승리했다. 그리고 자존심은 접어야 했다. 발표는 곧바로 언론에 전달됐고 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백악관, 한국 기술자 무비자 입국 허용 발표. 전례 없는 조치 미국의 굴욕인가, 현실적 선택인가. 한미 관계 새로운 전환점 맞이하나? 한 기자가 묻자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존중합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기술 파트너이며 이번 조치는 산업의 안정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백악관, 한국의 무릎 꿇다. 트럼프 행정부의 굴욕적 후퇴. 미국 기술 자존심에 먹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업벨트 현장에서는 오히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다시 돌아오는 한국 기술자들의 소식에 눈물을 보였고 마이클 오코너는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했던 건 정치적 자존심이 아니라 공장의 불빛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지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해주는 진짜 동반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진짜 파트너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엔 박서연 차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동맹은 함께 설계할 때 유효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로소 그 설계의 시작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뉴스에 나온 그 발표를 본 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까지도 뭔가 씁쓸한 감정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 그게 마치 패배를 선언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패배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저는 스트리밍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기획재정부 박서연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여느 고위 공무원과 달리 과장된 손짓도 강한 언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대한민국은 일방적인 조건 아래에서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과 공정함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줄 말이 끝날 때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성명서보다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 회견 이후 한국 사회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보다는 자존심을 지킨 침묵의 전략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신문 사설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기술력과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나라든 경제적 타격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투자 계획을 보류했고 차분하게 기술자 파견을 멈췄고 결국 아무런 공격 없이 백악관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과 품격으로 얻어낸 결과였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서울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가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묻고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그 정돈된 공항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입국 절차, 친절한 안내, 세련된 설계까지 모든 게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한국이란 나라를 너무도 단순하게 봐왔다는 사실을요. 단지 동북아시아의 산업 파트너 정도로만 여겨왔던 그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중심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연 차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담담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떠나지 않은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실을 무시한 채 동맹이라는 말 뒤에 숨은 채 함께 걷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에 서지 않습니다. 당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굴욕이 아니라 진짜 동맹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을요. 서울 출장 마지막 날, 저는 이 도시가 주는 묘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업무를 위해 찾아온 곳이었죠. 하지만 며칠 만에 저는 이곳을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바빴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질서 있고 조용하면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경제적 성과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박서연 차관의 제안으로 한 산업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반도체 연구소였죠. 이곳은 삼성전자 본사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섰을 때 하얀 방진복을 입은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말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적막함 속에서 느껴지는 몰입의 무게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지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미국에서 오셨죠? 이번엔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미국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믿음을 무너뜨렸던 것이 바로 우리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들은 협력을 먼저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기에 굴복이란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단순한 숫자나 전략으로만 보지 않겠다고요. 그건 너무도 오만하고 무지한 태도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대통령 고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며칠 후 다시 백악관 회의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제수석부터 국방수석까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반자입니다. 뉴스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보도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다시 미시간과 텍사스로 돌아오고 있었고, 현장에서는 공장 재가동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마이클 오코너가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돌아왔어요. 우린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함께, 진짜로 함께 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미국과 한국이 같은 팀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정치가 만든 게 아니라 현장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시간 배터리 공장의 대형 조립 라인 앞. 미국 기술자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나란히 작업대에 서서 동시에 드라이버를 돌리며 같은 매뉴얼을 보고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오코너와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투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이죠? 이게 우리가 원했던 진짜 팀워크예요. 저기 저 사람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하나는 똑같아요. 이 공장을 살리겠다는 마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동맹이라는 말을 정치적 관계에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같은 방향을 보는 진짜 파트너십이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저는 백악관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동맹의 미래는 존중 위에 세워진다. 내용은 모두 현장 기반이었습니다. 한 줄의 문장,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수백 명의 삶 속에 담긴 실감나는 이야기들. 저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를 데이터 셀 하나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건 생생히 움직이고 반응하고 꿈꾸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가 다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동맹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그 협력은 상호 존중과 평등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조용했지만 제가 이제껏 들어본 어떤 정치적 선언보다 강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며 세계의 균형을 지탱할 수 있는 대등한 주체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한 외신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지금도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중심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은 중심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서울에서 박서연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죠. 그녀는 지금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굴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동맹이란 어떤 것인지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공장의 불빛은 다시 켜졌고 사람들의 손은 다시 움직였으며 무너질 뻔한 신뢰는 더욱 단단한 결속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자존심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짜 강함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조용한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그 정답을 보여주었다고 믿습니다.